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8753님. 손학규 고문이 정기 은퇴한 것 멋있게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작게라도 자신만의 모임을 이끌어야 새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143님. 2143님. 저는 79학번으로 28사단에 86년에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몰랐지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0여 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색다른 제보성 문자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3부에서 28사단에서 목숨을 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몇 분 선정해서요. 이나머리 가수의 신작 불타는 투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서울 시내도로의 교통량은 평소보다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다만 곳곳에 지금도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곽에서 여의도 쪽으로 이동하는 길, 여의대방로가 해군회관에서 여의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경인로는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국회대로 목동 홍익병원에서 목동교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통일로 상황도 도심 쪽으로 다른 날에 비해서는 수월한 편인데요. 홍제 3골에서 독립문역 구간만 어려운 편입니다. 동서문로가 미아리국에서 성북구청 입구까지 시속 2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종로는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사고 소식입니다. 한남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신사역을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지점에서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니까요. 이 지점 지나실 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서 이나머리 가수의 신작 불타는 투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 이거 어떻게 국가 부도 사태라던데 부도 나는 겁니까? 네, 부도가 났습니다. 났어요? 예. 났어요? 저희가 한 2번 정도 이 아르헨티나 사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예. 혹시나 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 결국 디폴트, 국가 부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게 이제 13년 전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아르헨티나가 첫 번째 국가 부도, 이 디폴트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디폴트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좀 비탄감을 해줬습니다. 예. 이게 왜냐 우리도 개인도 이제 힘든 사람들 막 빚 갚아라 그렇죠. 할 때 어느 정도 까주잖아요. 쉽게 말로.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무 조정이라고 해서 비탄감을 해줬는데 그때 우리는 빌려준 돈 못 다 받아야 되겠다. 원금과 이제 다 받아주겠다. 우리는 빚을 안 깎아준다. 이렇게 버텼던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있었는데요. 이 헤지 펀드들이 13년간 버티면서 소송을 계속 벌였고 이게 이제 올해 미국 법원이 헤지 펀드가 맞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금과 빚 그동안 거 다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버티다가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린 절대 못 준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디폴트의 길로 갔습니다. 예. 악셀 키실로프 이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헤지 펀드, 미국의 헤지 펀드, 미국 법원, 신용평가사 계속 비판을 했고요. 아르헨티나 정부의 미래를 이빠뜨리는 이런 협정 이런 거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옛날엔 참 잘 사는 국가였었는데. 그럼요. 예. 예, 초강대국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사태만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금융 강국도 아니고 무역 대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건데
일단은 남미 쪽 증시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증시 8.39% 급락했고요. 브라질 비롯한 남미 쪽 증시 모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거는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오늘 새벽 2%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끝이 났거든요. 예. 일단은 미국, 유럽 증시가 빠진 거는 뭐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조기 금리 인상 전망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은 되는데, 그래도 아르헨티나 디폴트 재료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동안 우리 한국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악재가 터져서 오늘 우리 코스피가 얼마나 잘 버틸지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 증시의 행보도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군요. 긴장감을 갖고 주식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추경호 부총리가 대기업들이 고가에 쌓아둔 돈들 있잖아요. 사내유보금. 이거 네. 세금 물리겠다. 예. 그렇잖아요. 그럼 예.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은 거의 잡힌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제 한 뭐 조사기관에서 따라서 그럼 이제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은 얼마나 될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의 70%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가정을 하고 계산해봤는데 삼성그룹이 최고 2천억, 현대차 그룹이 4천억 정도의 이제 세금 낼 것이다. 뭐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두 곳만 각각 1,787억, 148억 원 물리게 되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한 4,07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사내유보금 과세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법적으로 정해야 될지 하지만 또 이런 규모도 나오고 이러니까 예. 이참에 대기업도 스스로 돈을 좀 푸는 게 가장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릴 게 있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포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해 동양증권이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 판매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한테 동양증권이 배상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를 본 투자자들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득이라고 그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양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과 투자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이게 이제 요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이 불완전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일단 뭐죠? 일단 투자자들이 위험 상품에 대한 인지가 잘 없다고 보니까 예. 직원들이 말하는 것들을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던 면들이 좀 있었고요. 예. 특히 동양 사태 같은 경우는 동양그룹의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열사인 동양증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피나 회사채 발행을 했댔는데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나 그룹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동양그룹을 위해서 사실상 강매 비슷하게 고객들에게 권유하다 보니까 불완전 판매가 더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중재로 피해자별 배상 비율이 15%에서 50%고 평균 배상 비율이 22.9%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배상 비율은 적절합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불완전 판매라고 한다면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조정을 했던 것들이 법원에 그동안 불완전 판매에 대한 판례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피해자들은 이걸 불완전 판매로 보지 않고 사기 판매로 보기 때문에 100%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가 좀 충돌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와 불완전 차이가 크죠. 근데 이 배상 비율을 그러니까 이거는 불완전 판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건가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죠? 불완전 판매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불안전 판례들을 보고 투자자들 개인 성향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사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재심을 청구하면은 배상 비율이 달라지고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뭐 동일한 부분에 재심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아마 법률적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재심보다는 소송이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요. 동일한 집단에서 재심을 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상 좀 이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검찰도 동양그룹 현 회장 등을 올 1월에 1조 3천억의 사기 판매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금융감독원이 불안전 판매로 조정을 하는 것들을 조금 납득하기 저희들도 조차 어려운데 피해자 같은 분들도 더 동의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올 10월에 동양그룹 회장들의 형사소송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사기가 인정이 받는다면 민사나 여러 가지 지금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피해로 사기로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손해액이 100%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례가 LIGCP를 사기 판매받았던 피해자들이 100%를 배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동양증권, 그러니까 이 동양그룹 관계자들이 지금 어떻게 그 구속된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현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예. 동양증권 사장님도 한 분 구속돼 있는 상태고 두 사람이 지금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고 또 하나가 지금 정권법에 의해서 집단 소송을 예. 제기한 거로 있습니다. 예. 이 재판은 사실상 법원의 허가만 받아가지고 진행되면 예. 사실 소수가 재판을 하지만 전체에게 똑같은 효력을 결정을 내리는 한국판 집단 소송이거든요. 아마 그 결과도 같이 본다면 100% 보상을 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법원이 사기로만 인정을 한다면 단지 그 피해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그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인터넷 실검에 28사단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육군 28사단에서 충격적인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자, 군인권센터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8사단에서 발생한 모 일병의 사망 사건 기자회견 하셨죠. 네네. 우선 그 내용. 가혹행위로 충격적인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건데 그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애초에는 그 음식물 섭취하다가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초기에는 단신 처리가 돼서 저희들도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수사 기록과 공소장을 입수를 하면서 사건이 굉장히 축소해서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그 브리핑을 어제 긴급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5명이 지속적으로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를 전이 본 지 2주가 지난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1개월 이상 매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하루 90회 이상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하루 90회 이상이요.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은 이 사안을 제대로 알고 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군요. 수사도 저희는 좀 미진했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기 응급 조치를 잘했는지에 대한 것도 수사 기록을 통해서는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 이후에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던 정황들이나 그리고 명백히 살인죄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은 마지막 사망에 이르기 전에 집단 구타를 했을 때 쓰러집니다. 한번 피해자가 맥박을 체크를 하고요.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합니다.
정상이니까 또 꾀병이라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거든요. 이후에 거의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뭐 기도가 이제 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수사가 좀 미진했고 결국은 검찰관이 그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로만 기소를 해서 지금 현재 8월 5일 그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한 이유도 이것을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살인죄로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은 아예 기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가해자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가해자들은 현재 5명 정도 구속되어 있고 1명 정도가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가해를 그 한 병사의 숫자가 6명인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6명. 뭐 예를 들면은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부대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네요. 아까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예. 이 부대가요 좀 특이합니다. 의무중대인데요. 예. 부대에서 물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무중대에 그 간부가 1명입니다. 이 간부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사가 이 중대를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사가 이 주범인 이병장보다도 나이가 어리고요. 그 주범은 25세고 만 25세고 이 간부는 만 22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는 형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혼내주라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간부들에게 그런 혼내주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상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는 이 간부도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기 피해자 부모님들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만났고요. 예. 수사 기록이나 또는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에도 사실상 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사망한 피해자의 매형이 육군단 헌병대장에게 그 현장 입회를 요구를 했는데 군사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해자 유족들이 그 알 권리나 수사에 대한 접근성이 지금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요, 이 5513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로서 정말 아침부터 분노가 끌려요.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럴 수 있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3209님, 언제까지 군대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야 하나요? 제발 재발 방지책 좀 세워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데 이게 언론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게 또 대처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검찰관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의 통화에서 그 가해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뭐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검찰관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검찰관은 죽은 피해자와의 말걸기를 통해서 이 가해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야 되는 국가 형벌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의 억울함을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함을 많이 반영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태를 온정주의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같은 온정주의 시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사실상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현재 28사단에서는 17명의 간부가 대량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징계를 감경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군단에서 이것을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사단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민국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장관님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땡겨서 진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관할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예. 관할관들이 맨날 음주운전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감경권을 행사해서 형의 2분의 1을 깎아주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관할관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 자, 이런 문제, 아까 문자 주신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첫째, 외부 감시기구가 반드시 이번에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가 도입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NGO, 특히 인권단체들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인권단체에 상담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군은 자체적인 군인권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만들어서 예.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요. 지금 8월 6일 날 그 민간군 합동으로 육군본부 산하에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그곳에서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손학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구라면 저는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좀 도출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소장이시죠.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문제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730 재부선 끝났습니다. 지금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모든 뉴스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지나보면 역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역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로 그 역사에 관련된 영화들 좀 알아보죠.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정말 대부십니다.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 얘기. 이게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군도. 네, 맞죠? 군도. 네, 네. 군도도 뭐 역사 얘기고. 그렇죠. 철종대 얘기죠. 철종대 네. 얘기고. 네. 지금 이제, 여름 시즌에 한국 영화 4개가 있다고, 큰 영화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개가 역사 사극입니다. 시대극이죠. 그래서,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해적이 철종대 얘기예요. 군도가 철종대 얘기가 군도가 맞습니다. 철종대 네. 맞을 것 해적은 같아요. 건국 초고요. 예. 고려 말, 뭐, 요때인 것 같은데. 해적은 그 조선 건국 초입니다. 네, 그래서 옥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국 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명량, 네,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정제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개 영화가 시대극이고 또 하나, 한편의 영화는 해무란 작품인데 해무는 시대극이 아니고,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현대 영화죠. 네, 그렇게 큰 영화가 4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참 시대극을 보면은요. 네. 멋있어요. 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네. 지금 배우들보다는 키가 한참 작았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데. 네. 나폴레옹도 뭐 거의 150대였으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군도 명량. 네. 이 명량이 이게 이순신 장군 얘기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김한민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최종병기 활이라는 작품으로 네, 알아요. 그 큰 화제를 모으고 인기를 모았던 감독인데 흥행에 힘입어서 그 흥행을 한 편 더 속도를 내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는지 이번에 또 대대적인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7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어제자로 140만 관객을 모았으니까요. 이야.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140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첫날, 이튿날 60만씩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대단한 속도로 지금,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가 한 주 전에 개봉을 해서 395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 영화들이 지금 극장가를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해적이 개봉되고요. 또 그 다음 주에 해무가 개봉되는데 아마 4편의 한국 영화가 8월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량이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만 1,000만 관객을 모으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해적과 해무가 개봉되고 나서 관객이 어떻게 흩어지느냐 또 한쪽으로 집중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명량의 분위기 그 느낌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기세로 보입니다. 네. 흥행 얘기 나왔으니까 흥행 순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명량이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성인 관객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 아이들 관객하고 부모 관객들이 아는 영화가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네. 네. 이 드래곤 길들이기 2편이 애도 어리지 않는데 왜 그걸 알지? 약간 매니아 기질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 말로는 오다쿠들이 드래곤 길들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거든요. 역시 그것도 지금 전주에 개봉돼서 명량보다 한 주 전에 개봉돼서 150만 관객을 모으고 있고요. 군도가 395만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가디언스 갤럭시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는데요. 이런 작품은 이제 한참 떨어집니다. 한 12만 정도.
혹성 탈출 한참 전에 개봉됐는데 네. 393만 모았습니다. 이게 400만 그 달성이 목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혹성 탈출 폭스 입세기 폭스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400만 관객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적 뭐 이런 영화들이 살짝 유료 개봉을 하고 유료 그 시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약간 변칙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개봉 안 한 해적이 48,000을 모았으니까 18,000이군요. 18,000을 모았으니까 개봉이 되면 예. 역시 이것도 순풍에 돛달듯이 관객을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왜, 이 예를 들면 명량, 뭐, 군도, 해적, 해무, 이 영화를 왜 그렇게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 개봉을 해요? 좀 따로따로 띄어서 하면은 한쪽으로 좀 몰리는 효과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급이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돼서 개봉됐을 때는 오히려, 예를 들어 1,000만 관객이 갈 것이 분산돼서 개봉되면 그보다 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잘 되는 영화가 뭉쳐있을 때, 낙수 효과나 여러 가지가 그 상승 효과가 막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춘동의 족발집에 모여있는 그렇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아주 정확하신 비유죠. 예. 그래서 이 8월 한 달간 특히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객과 또 대학생 관객들이 다 일제히 나올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은 12세 영화고요. 해무는 18세 영화고 명량 15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군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연령별에 따라서 관객 수가 500만 이상 넘어가는 그 영화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상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만약에 12세 영화가 15세를 받게 되면 200만 관객을 못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이를 낮추는 연령대를 낮추는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제작자나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기획 의도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서 해적 같은 영화 12세 관람가기 때문에 가장 관객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긴 합니다. 예. 3321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명량 보면서 세월호 사건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공교롭게 다 바다 관련 영화네요. 진짜 그러네요. 군도 빼놓고는 다 바다 관련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을 일찍부터 못했습니다. 왜요? 원래는 원래는 5월 뭐 6월부터 이제 슬슬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살살 내기도 하고요. 인터뷰도 나오고 그런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했고 특히 해무 같은 경우가 좀 더 어두운 얘기이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그렇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그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화는 영화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또 그 국민들이나 일반 관객들이 또 예전과는 달리 많이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원래는 개봉조차도 늦추거나 아예 내년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6524님 역사 영화를 보면서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사실을 얼마나 반영하나요? 자, 명량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명량이 이제 한산도에서 크게 이순신 장군께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시고 저 같으면 이제 그냥 풀려나면 그냥 이 나라를 떠날 텐데. 맞습니다. 이민 가죠. 백의종군 하셨죠. 네. 그 정말 한자 사자성어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그 관직을 버리고 백의종군 하셔갖고 12척 남았습니다. 거북선 없고요. 네.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들이 그 정말 그 공포에 떨었던 곳은 거북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거죠. 그 끌려가서 거의 죽다 살아왔고 이순신에게 이제 거북선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게 이제 300척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외구들이요. 일본군들이. 12척 가지고 싸워서 이긴 해전이 명량 해전입니다. 그리고 그 해전을 이기기까지는 이순신 장군의 그 노예한 바다 물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형 지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그 전술의 어떤 그 승리가 명량해전을 대규모 승리를 이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8년에 노량해전 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이야기에서처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적들에게. 예. 제가 이제 극장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객들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명량해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이 죽은 그 전쟁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이게 좀 정리는 좀 해드려야 되겠구나. 순서상으로는 한산도 명량 노량이다. 노량 때 돌아가셨다. 얘기고요. 요때가 이제 선조가 14대 왕이니까 조선조가 27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기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쨌든 그 7대 왕조까지는 조선조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많이 거쳤고 중간에 와서는 잘 될 뻔하다가 이렇게 전쟁이 대규모 전쟁이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광해군 가고 그래서 광해군 갔을 때 이제 재작년에 나온 영화 광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뭐 인조 반정 뭐 이렇게 있고요. 뭐 효종 뭐 현종 숙종까지 이렇게 쭉 그냥 무리 없이 가다가 영조 정조 때 한번 대규모 부흥을 한번 국가적 부흥을 이루려고 했으나 그게 좀 잘 안 됐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쭉 조선조가 내리막길로 순조, 현종,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가는 순서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27대 왕조를 이렇게 규모와 지형도로 생각했을 때 14대 왕조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조선조가 사실은 조금 더 확실한 반석 위에서 국가를 세웠을 것인데 이때가 이제 좀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군도 영화는 사실에 기반을 둔 거는 극화한 작품이긴 한데요. 철종이니까 조선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철종, 고종, 순종 이제 사실은 조선이 망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는 왕권이 급격하게 약화된 상태고 원래 중앙집권 제도에서 그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면 지방 토호 세력들이 그렇죠. 발응하기 마련이고요. 예. 권문 세가들이 이제 착복하고 뭐 세금 그렇죠. 국가에 안 내고 뭐 다 돈 빼돌리고 그때나 지금이랑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의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군도에서 정말 어록이 하나 나오죠. 뭉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적이다. 네. 칠상공 보선 생각하고 재보선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얘기죠. 네. 9784님이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 영화도 있지만 퓨전 사극 영화도 있지 않나요? 해적이 퓨전 사극 아닌가요? 그렇죠. 해적은 사실은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캐리비안 해적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증에 의한 비교적 설정한 고증에 의해서 그 시대를 재현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판타지의 환상을 좀 버무려서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옥새가 없어진 거고요. 바다에 가라앉은 거죠. 그러니까. 고래가 먹었어요. 고래가 먹었어요. 고래가 먹어서 이제 그 고래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피노키오가 생각나네. 근데 이제 해적들이 그 고래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부제가 바다라고 한 산적입니다. 이제 바다를 잘 모르는 산적이 옥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서 이제 벌어진 얘기고 이제 손혜진 씨는 이제 바다의 여왕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12세 관람가의 영화답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여름철 해상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순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영화하고 우리나라 영화 지금 우리나라 영화들의 대작이 워낙 많이 개봉돼서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중심으로 흥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여름 시즌이 완전히 한국 영화로 넘어왔죠. 이제 예전에 1년을 놓고 봤을 때 빅 시즌이 3개인데요. 추석. 여름방학, 추석, 구정, 설날이죠. 이때가 이제 빅 시즌이어서 아주 옛날에는 추석하고 구정 때는 성룡 영화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 다이아도 많이 보시고. 네. 이제 그런 시절은 다 때는 홈얼런 그렇죠. 네. 홈얼런 뭐 나홀로 집에 보고요. 그래서 4개군요. 그렇게 따지면 여름방학 습관적으로 추석, 나오는 영화들이죠. 그다음에 연말, 그다음에 구정 이런데요. 어쨌든 그런 빅 시즌이 한국 영화로 다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방학 시즌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영화가 가능하면 이 시기를 피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한국의 극장가는 특히 여름 시즌에는
완벽하게 이제 이 한국 영화의 점유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명량이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영화 이른바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블록버스터하고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투자비. 할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는 기본적으로 3억 달러 이상이고요. 3억 달러면 대체로 한 3,3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요새는 3억 달러로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5억 달러 이상 대체로 많이 들어가고요. 제작비로 5억 달러를 쓴다는 얘기는 전 세계 인터내셔널 배급을 할 때 1대1 개념으로 쓴다는 개념, 그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억 달러를 제작비로 썼으면 5억 달러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데 10억 달러가 드는 거죠. 그러면 약 1조가 되는 건가요? 10억 달러면? 맞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를 돈을 쓰는 거죠. 할리우드 영화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블록버스터는 예컨대 군도 같은 경우는 그 160억 원을 썼고요. 예. 그 순 제작비만. 그러니까 제작에 들어간 비용만 160억을 썼고, 명령은 150억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붙여지면, 200억 전후로 이제 총 제작비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650만 정도 가 오면은 손익분기점이 된다. 600만 이상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군도든 명량이든 해적이든 600만 이상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규모 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블록버스터라는 게 미국에 비하면 조금 금액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군요. 시장의 사이즈가요. 시장의 사이즈. 저희는 극장 전국 스크린 수가 2,200개 정도고요. 네. 미국은 그냥 계산하기 좋게 3만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전 세계의 극장 점유율을 할리우드가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만큼 돈을 들여서 예컨대 제임스 캐메론이 아바타를 만들면 그렇게 뭐 7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만들면 14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만큼 돈을 쓰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역사 영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록버스터뿐만이 아니라 이게 고증하고 여러 가지로 참 세밀한 부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명량에 나오는 그 일반 수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군 병사들이죠. 갑옷을 입었느냐 그때 당시에 안 입었느냐 일본 무슨 그림을 보면 갑옷을 이 세밀한 부분 고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걸 좀 뛰어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김대승 감독의 후궁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그 궁궐 내에 그때 당시에 궁궐 내에 있었던 여러 신하나 임금이나 복장이 좀 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의상 같은 것을 고증을 할 때 철저한 고증을 하든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 영화가 중국에서도 보여주고 일본에서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 좀 새로운 트렌드의 의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고려시대 때 그 복식인지 조선시대 때 복식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의도한 거죠. 그 신의 한 수를 봐도 분위기는 무슨 마카오 분위기가 난다고 저는 생각. 우리나라 분위기는 아니에요. 바둑 두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장을 해외 시장까지 겨냥해서 그 고증을 오히려 속된 말로 약간 뭉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예, 벌써 주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